69페이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천만원은 뒤에 나오니까 보고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500 구체적 기준까지는 지금 몰라도 되는데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그 다음에 300, 200, 100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책에는 6번에 있네. 6번 69페이지 6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 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이게 확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구체적 기준은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 신고는 조금 이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69페이지는 뒤에 나옵니다. 저는 어차피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니까 같이 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걔는 뭐냐면 걔가 거기에 개선명령 그 5번에 공제규정을 4번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에 대한 제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운영규정, 운은 어디냐면은 3번입니다. 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그건 아니, 공이고, 운영규정 위반. 1번이네, 1번. 운영규정의 성인 또는 변경성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가 뭐냐면 해임, 임은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4번에 있네. 4번 맨 뒤에 임원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제사업 운용실적 3개월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명령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게 5번에 있고요. 5번입니다.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협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구체적 기준은 500만원 이하인데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구체적 기준은 2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규 9가지입니다. 우리 책은 지금 8번까지 적어놨는데 법조문에 보면 9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7번에 보면 2개예요, 2개. 그래서 9번까지인데 우리는 7번에 2개를 해가지고 7번 맨 뒤에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한 자가 되어 있죠. 그게 이게 광입니다. 광. 요까지 합하면 결국은 9개입니다. 법조문에는 9개라고 되어 있고 우리 책에는 8가지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우리 책에는 7번이 뒤에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이거는 추가로 법조문에를 보면 8번, 9번까지 되어 있다고요. 혹시 그래 법조문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명칭이 뭐냐 하면 명칭표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명칭표 시험 후 위반이 두 개가 있어요. 그 7번에 있고 8번에 있네. 7번에 8번. 7번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칭.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게 광고, 여기도 광자가 있어요. 광. 요거는 뭐냐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이런 게 현실적으로 보면 있어요.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 전화해보니까 이게 무자격자면은 무등록 개업공개사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전화해보니까 개업공개사 전화받아요.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요. 이렇게 전화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업공개사가 이런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저런 표시광고를 하면 1년, 똑같은 이 광자인데 이거는 무자격자가 광고한 거고요. 요거는 광인데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4가지를 표시 안 했다고요. 성명,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납 안 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여기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 구체적 기준이 20만 원.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책에는 이 구체적 기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다음 달부터 나오면 그때 있을 텐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무거운 거부터,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500, 400, 300, 200, 100 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 그 구체적 기준이 다른 하나는 하면은 이게 300만 원인가 요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참고로만 하십시오.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분리를 안 해놨잖아요.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는. 등록증을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50만 원이고요. 자격증을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정건이나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4번입니다. 4번 70페이지 메뉴의 박스 4번. 그 다음에 2는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입니다. 옮기고 나서 사무소 이전 신고가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있죠. 3번. 사무소를 옮기고 나면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가 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입니다. 개시 의무. 보기 신고서에 개시해야 되죠? 2번에 있네. 2번. 개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등수보자. 몇 등인지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 4가지를 사무실에 게시해 놔야 돼요.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이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잘 게시해 놨죠. 여기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 더 게시해 놨어요. 뭐 해놨던가요? 주로 사업자 등록증.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휴가 마지막으로 1번에 있네. 1번 70페이지 3월 초가 무단 휴업한 경우입니다.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광, 반납, 보이개, 휴. 이거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는 확, 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가 됩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돼요. 언어라는 것은 역사성, 시대성, 사회성 반복하면 다 그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자꾸 암기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기억이 나요. 너무 뭐 과찬의 말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던데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 보니까 뒤에서 답을 불러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던데 그건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쉬워가지고 막 뒤에서 답을 또 불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희열을 느꼈다 이런 걸 적어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어렵게 시험에 나오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어렵게 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최악의 어렵게 낸다는 걸 가정해서 이것저것 다 아마 이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쉽게 나오면 뭐 좋은 거고요. 어렵게 나와도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도록 100점 받으려고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70점, 이게 70점도 공인중개사법을 70점도 안 받아가지고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공법도 만만치 않고요. 등기법도 어렵거든요. 그 등기법, 지적법, 세법 다 합하면 그건 거의 어려우나 쉬우나 그건 평균 60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공법이 60점 이상 나오면 중개사법도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공법이 한 50점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 이게 최소한 7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고요. 이게 전략 과목이에요. 그래서 쉬운 걸 고득점 해야 돼요. 쉬운 것도 60점, 어려운 것도 55점 이러면 불합격이죠.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조 시작.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입을 움직여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연습 안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이나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았고요. 연수교육도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양가 위반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가중하는 때에도 500만 원,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네. 그게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 기준이 이렇게 있다고 400, 500 옛날에는 그냥 500만 원 이하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게 구체적 기준이 나왔어요. 그 나름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법을 합리적으로 만든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판사들에게도 장량감형이라는 게 있어요. 장량감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감형해 줄 수 있는 것은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인했을 때는 얼마다. 살인을 하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살인을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양형 기준에 보면 어떻게 죽이면 몇 년, 7년, 8년 이게 양형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그 2분의 1만 판사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 형벌은 판사가 사법부에서 하는 게 형벌이고요. 이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서 부과를 해요. 다만 이 신청이 되면은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하지만 행정청이 부과한다고요. 행정청이 부과하는데 누구는 밉다고 500만 원 다 부과하고 누구는 만 원만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500만 원도 500만 원 이하고 10만 원도 500만 원 이하죠? 만 원도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누구는 10만 원 하고 누구는 500만 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만 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 300, 200, 100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정했어요. 구체적 기준을 정해가지고 요 교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럼 400만 원에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더하거나 2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고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좀 전에 2분의 1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을 더해주면 600만 원이 되고 2분의 1을 빼주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에서부터 600 사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법에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어요. 법률에. 그래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지만 이 대통령령은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이지만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은 70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500만 원,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그 600만 원이 됐지만 2분의 1을 대주니까 600만 원 됐지만 이거는 500만 원 초과는 안 되니까 500만 원까지 밖에 안 돼요. 500에서 200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럼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분의 1을 가정돈 감경할 수 있다고요. 100만 원도 크잖아요. 교육 안 받았다고 100만 원 2년에 한 번씩 교육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잘못했어요.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사장 잘못이 아니고 직원이 잘못해서 실장이나 부장이 그래도 사장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걸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사장이 잘못했으면 사장만 책임져야 되고요.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원도 책임져야 되고 사장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양벌.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는데 직원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잘못했으면 사장만 책임지면 돼요. 직원 책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70페이지 맨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법 제48조 또는 제49조라고 했는데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묶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즉 직원이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개사 이게 직원이잖아요. 직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용인이라고도 합니다. 고용인. 우리 법에서는. 근데 현업에 나가면 뭐라고 불러? 주로 실장 또는 남자면 부장 이렇게 부르죠. 이 실장이나 부장 직원들이 법 제48조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말로 하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사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양벌규정이에요. 그래서 양벌규정은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고, 징역을 선고받는 일은 없다고요. 만약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직원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장은 벌금만 받는다고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조원의 이름으로 날인하였다면 이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당해 개업공개사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교부 전자민은 2006년 시험에 민원은 이런 거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개사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다. 이건 좀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3번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으려면 개업공개사에게도 사장에게도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이고요. 고의는 일부러 한 거죠. 그 사장이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너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건 양벌 규정 적용 안 받는다고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럼 동그라미 2번 이거는 뭐냐 하면 직원 잘못으로.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았어요. 양벌 규정으로. 앞에 우리 결격사유에서 보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므로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다. 강호순이가 살인범이라도 그 자식하고 그 부모는 처벌 안 받죠? 잘못하면 본인만 처벌받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부모 자식도 아닌 직원이 잘못한 거 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벌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벌금으로 인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남 밑에 취직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자기 책임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71페이지 맨 위에.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3년 동안 개업도 못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옆에 경쟁 중개업소에다가 업소에서 스파이를 취직시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나쁜 짓 하게 해가지고 사장 벌금 나오게 해가지고 문 닫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문 닫는 일은 없다고. 쉽게 말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일은 없다고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직원 잘못했는데 벌금 받은 것도 지금 억울한데 그 벌금이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것만 해당되며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그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71페이지 맨 밑에 참고 표시. 과태료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편 부동산거래 신고제인데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보통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초창기 도입됐을 때 첫 해에 4문제 출제됐어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벌써 도입된 지 10년 됐네요. 2006년 1월 1일 날 도입됐으니까요.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자, 그러면 7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입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은 토지, 건축물,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 매매대상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걸 다시 풀어서 써놨네요. 신고 의무자, 그 2번에 양가로 1번 다시 되어 있으니까 신고 의무자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신고 의무자.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됐을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없이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죠.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며칠 이내 한다고요? 60일 이내입니다. 처음에 법이 바뀌었을 때는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는 30일이었습니다. 30일. 그러다가 60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학원가에서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다가 국회의원 된 분이 있었어요. 안산에서. 그분이 60일로 바꿔줬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의 다 현실적으로는 60일까지 기다렸다가 잘못하면 날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거의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60일하고 30일, 옛날 30일인데 60일로 개정했다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뭐 요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별로 없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허가구역이 많았죠. 그럼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구역이 오늘 딱 지정돼 버렸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달 안에 팔면은
계약 날짜를 조작해버리면 된다고요.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50일 전에 계약한 걸로 돼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서 쓴 걸로 해버리면 신고 안 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 편법으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60일, 이게 60일이 편법을 허용하는 기간이에요.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2달 안에만 팔면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판 걸로 해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허가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은평 뉴타운 이런데 그 허가구역 지정된다고 이제 뉴타운 되면 그럼 반지하 거주하겠다고 허가 받았으면 그 반지하에 살아야 되거든요. 안 살면 위반이에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았고 이렇게 편법을 해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60일이 바뀐 거예요. 30일에서. 시험에 60일 대신에 15일 X 이런 거 출제됐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신고 방법입니다.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신고,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중에 1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합니다. 근데 제출은 반드시 둘 다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다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할 때에는 사유서도 필요 없고 계약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혼자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보여야 한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공식적인 신분증은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지금 그걸 갖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식별번호라고 그래요. 개인식별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이 3가지잖아요. 그 번호만 알면 누군지 다 추적할 수 있죠. 그 3개가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인은 반가로 2번. 대리인의 신고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신분증 사본 대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은 인감증명서 제도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앞으로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려고 지금 현재는 2가지를 병행하고 있죠.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자필이란 말 없고 그냥 서명사실 확인서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떼주죠? 몰라요?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입니다. 그럼 제가 해봤거든요. 직접 떼봤는데, 그 인감증명서하고 똑같아요. 인감증명서는 오른쪽 위에 보면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그 인감도장 찍는 대신에다가 자기 자필로 이름 적으면 돼요. 그게 본인이 자필했다는 걸 공무원이 인증해주는 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예요. 그 인감도장 안 가져가서 그냥 떼면 돼요.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앞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그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감증명서가 이때까지 거의 나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어요. 막 연대보증 세워가지고 돈 떼먹고 망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근데 아직도 등기법 같은 데는 소유권 이전하려면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없습니다. 3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입니다. 신고서의 제출에 의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본인이 해야 된다. 전자문서. 전자문서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더니만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난 실장인데요. 사장이 안 하고 내가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장이 다 했다 하더라도 아직 지문인식기는 안 돼 있으니까 사장의 패스워드, 아이디, 비밀번호는 넣었겠죠? 그러면 뭐 그냥 사장이 한 걸로 되지. 그게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해서 그까지 지문인식까지는 아직은 못해요. 물론 지문인식기를 붙이면 되겠지만 어쨌든 대리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3번 개업공개사의 신고인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75페이지 맨 위에 신고 방법 보면은 중개거래인 경우는 당해 개업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하는 개업공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방가로 2번 소속공개사에 의한 대리신고인데 소속공개사는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법조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신고서 제출을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신고서 작성을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제시는 없고 신분증명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시하면 된다. 즉 소속공개사는 위임장도 필요 없고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고요. 왜?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보면 소속공개사 고용신고가 되어 있으면 소속공개사인 게 나타나잖아요. 등록증 사본도 필요 없고 그냥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대리신고하는 경우. 방가로 3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입니다.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속공개사에 의한 신고는 거래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문서는 앞에도 나왔잖아요. 전자문서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이 못한다고요. 즉 소속공개사가 대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는 개업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거는 컴퓨터가 인식 못하니까 본인이 한 걸로 된다고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는 무조건. 방가로 3번이고요. 방가로 3번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보완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매도, 매수인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여다. 여기 500만 원 이하가 들여. 거래 신고 이게 4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3천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이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가 되고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75페이지 신고사항 7가지인데요. 여기 또 암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매개, 소종면, 실조중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2번 계약일, 3번 소재지, 4번 부동산 종류, 5번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경우에만 적으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75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별표해놓고 암기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76페이지 신고 필정 교부입니다. 즉시 교부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교부입니다. 금인 어제입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받은 때에는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 어제입니다. 금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금인이 거의 없는데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금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실거래가격 신고하면 금인 안 받겠죠? 해제신고가 있는데요. 양가로 3번 해제신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7번에 양가로 1번 정정신청.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해제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 정정신청. 이 세 개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를 출제했습니다. 단 등기 신청은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세 개 다 할 수 있다. 그럼 해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근데 해제신고를 안 하면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업관계사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만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고요.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오타 잘못 적은 거예요. 500제곱미터 적어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해가지고 5000제곱미터 적었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다고. 등기 끝나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면 나오잖아요.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자, 결론은 해제신고 다시 양가로 3번 76페이지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단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책에는 그런 말 안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77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주 합의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해야 되는 거 8가지. 요거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고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도 자주 봐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맨 밑에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예요. 처음부터 오타. 이건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6번 검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에 의해서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서가 아니라서 검증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검정체계 구축 운영만 하고 있고 상가는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따라서 우리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내잖아요. 근데 상가를 만약에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지금 최근에 10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근데 금매로 이거는 공시지가 지방세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지방세 시가 표준액 10억. 근데 실제로는 4억에 샀어요. 그럼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내거든요. 원칙은. 그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낸다고요. 검정체계에서 검증했다면. 그런데 실제 가격인데
검증체계가 없다고요. 상가라면. 따라서 취득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을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싸게 살 수 있잖아. 4억에 상가를 4억에 샀다고 10억짜리 시세 4억짜리 시가표준액 10억대 있는 것을 그래도 취득세를 4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가표준액대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검증체계가 없다고요. 상가는 주택은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그 상가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어요. 6시 내 고향 끝나면 그 국민신문공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거기 나왔었어요. 저게 억울하지만 내야 된다. 지금 현행법상 10억에 대해서 세금 실제로는 4억에 샀다 하더라도. 그래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건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8번 위반시 제재. 여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과태료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었어요. 3억인데 실제로 4억에 거래하고 3억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 적었어요. 그럼 3억 입금시켰는지 4억 입금시켰는지 통장 보자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입금표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면. 그 만약에 실제로는 4억인데 아니 실제로 3억인데 4억으로 업계약서, 요즘은 다운계약서보다 오히려 업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이해가 돼요? 업계약서 많이 적는데 왜 이런지 이해 안 된다고요? 다운계약서를 적는 거는 누구 때문에 적어요? 다운계약서를 적어요. 만약에 4억이 실거래가가 4억인데 3억으로 신고하는 거는 요거는 누구 때문에 하냐면 매도인 때문에 해. 매도인이 4억 하는 것보다 3억 하면 양도소득세가 더 작게 나오니까. 근데 업계약서를 적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판 사람은 3억에 팔든 4억에 팔든 양도소득세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이면 세금 안 나오거든요. 6억에 팔든 5억에 팔든. 뭐 어차피 비싸게 판 걸로 해주면 매수인은 취득세는 조금 더 내지만 나중에 3억에 샀지만 4억에 산 걸 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4억에 팔면 1억이 남았지만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업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요즘은 다운계약서보다. 다운계약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90%인데 업계약서는 사고가 안 날 확률이 90%예요. 그냥 어차피 매도인은 얼마에 팔든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비싸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3억에 그래 했는데 4억에 실제 돈 받아놓고 3억으로 신고하려면 다운계약서 신고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3억만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억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현금으로 줘야 되겠죠? 입금은 4억으로 해놓고 계약서 신고는 3억으로 해버리면 그 나중에 입금표 보자 했는데 보여주면 1억 거짓 신고했다고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내야 되고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가급적인 교육공개사는 다운계약서를 적든 업계약서를 적든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의뢰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의뢰인들은 자기가 요구해놓고 나중에 너 거짓 신고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협박해요. 무서운 의뢰인들 많아요. 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가. 취득세 3배 이하는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운계약서 3억에 그래 해놓고 4억으로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그런데 가로 안에 보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5%라고 돼 있죠. 5%? 그 뭐냐면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라는 것은 등기하고 나서 60일 안에 내면 되는 게 취득세예요. 근데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취득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가 아까 3개 여기 비워놨었잖아요. 말 안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77페이지. 신고 6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구체적 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3번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2번에 요구한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짓 신고하는 행위와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조장, 방조하는 행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개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500만 원 과태료가 77페이지 4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이렇게 거래 신고 적어놨어요. 실거래가액 신고와 관련된 게 4가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벌칙은 나중에 다 암기하면 쉬워요. 시험 볼 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암기돼요. 너무 지금 심려치 마시고요. 지금 오히려 다 외우는 것도 위험해요. 이게 시험 지금 외워놓고 1년 후까지 그대로 간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제가 강의를 9월달까지 열심히 하다가 10월달에 지금 좀 많이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버렸잖아요. 10월달에 그 2주하고 안 했어요. 그 지금 11월달도 강의 안 하는 학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버벅거리고 헤매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내 강의하면 쩔쩔쩔쩔 매일 하니까 막 눈 감고도 나와요 말이. 근데 제가 한 달 지금 쉬었다고 지금 약간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는 거 당연해요. 이거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날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암기가 되니까. 중요한 거는 1차가 중요해요. 1차가 11월 12월은 1차 민법 용어 모르는 거 뭐 법률행위 뭐 이런 거 무건대리 표현대리 이런 말 나오면 표현대리 이런 게 한자로 보면 표현대리를 어떻게 적어요? 표현대리 이렇게 적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표견대리라고 하죠. 표견대리 이렇게 적어요. 한자로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걸 표현대리를 안 하고 표견대리 볼견자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표현대리라고 하면서 한자로는 이렇게 적거든요. 한자가 표견 눈으로 볼 때는 표시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게 표현대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본인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인감증명서 떼주고 그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하고 똑같은 게 위임장이 찍혀져 있고 이러면 눈으로 볼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표견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 있잖아요. 무건대리는 근한이 없는, 대리권이 없는 게 무건대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다른 공법 같은 거는 다 용어가 현대 용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민법은 1958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1960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일본 일제식 한자예요. 전부 다. 표현대리. 그 내지, 법조문에도 보면 맺조, 내지, 맺조 이런 말이 있어요. 내지.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내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또는 이라는 뜻이다. 2번 뭐부터까지라는 뜻이다. 여기 무슨 법조문에 뭐 내지 3조 내지 5조 규정은 뭘 준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내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무슨 뜻이다? 이 둘 중에 2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청자들은 전부 여기가 한 90% 여기다 체크하더라고. 내지가 또는이라는 뜻으로. 또는이 아니고 그 법조문이 어렵다고 민법은 내지가 부터까지라는 뜻이에요. 1조부터 3조까지가 1조 내지 3조 이렇게 해놨어요. 그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인터넷 자꾸 찾아봐요. 검색해봐요. 모르는 용어 나오면. 법률행위 이 말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법률을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로우가 법률이에요. 로우. 로우가 법률행위인데 근데 법률이라는 게 로우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는 로우가 아니고 레이츠 게셰프트 독일 말로는 그건 우리나라 영어로 하라면 라이츠 권리예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행위예요. 어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한국말이 아니라고 지금 민법은. 그러니까 자꾸 용어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요. 휴대폰으로. 그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2차 과목은 열심히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점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실무는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는 게 실무예요. 왜냐하면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에서도 안 배운 걸 제가 먼저 다 하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등기법이라든지 지적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다 나와요. 여기에 지금 학개론까지 전 과목이 다 나온 게 실무예요. 그 실무를 상세하게 하려면 저 혼자 전 과목 강의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실무는 뭐 2시간 만에 가볍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대부분.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